자, 51번. 화환신용장의 사용 방법에 관한 기술로서 잘못된 것은 1번. 매입 신용장은 일람 출급으로만 사용하며 환원 및 서류 또는 서류 발행인 환원 및 또는 서류의 발행인 또는 매입 의뢰인인 수익자뿐만 아니라 배서인,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해서도 개설은행이 지급 확약을 하고 있다 라고 되는데, 일람 출급으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기한부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1번이 틀렸네요. 기한부 둘 다 발행 가능하다. 2번. 지급신용장은 서류가 부도 반환이 되어도 지급은행은 수익자에게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그리고 3번. 인수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자기 해외 지점이나 예치한 거래은행을 인수은행으로 지정하고 그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수익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원을 인수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신용장이다. 그리고 4번. 원래 기한부에서는 환원이 필요하였으나 연지급 신용장은 환원의 발행 지시가 없다. 그러므로 연지급 신용장은 무어음 신용장이다. 1번, 3번, 2번, 3번, 4번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매입 신용장은 일람출금 기업부로 일람 출금뿐만 아니라 기한부로 발행 가능하다는 거 정리해 두시고, 2번, 3번, 4번도 신용장의 종류 그 특징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시고요. 답은 1번. 그리고 연지급 인수 매입 신용장도 한번 보시죠.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 지급이 되는 신용장을 지급신용장이라고, 환원이 발행되지 않는데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자에게 소유권 행사할 수 없고, 연지급 신용장, 인수신용장, 이건 두 개는 비슷한 신용장인데 연지급 신용장은 연지급 확약서가 발행된다는 거, 그리고 인수신용장은 기한부 환원이 발행되고요. 매입신용장은 보기에서 봤듯이 어음의 발행인, 배서인, 소진에 대해서 지급을 확약하고 그리고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람출급 기한부로 발행이 가능하다. 이것까지 이렇게 쭉 기본 교재통에서도 이렇게 신용장의 종류, 그 특징에 대해서 정리 정확하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만 딱 정리해 놓으면 시험에서 좀 더 좋은 성적 나올 수 있겠죠. 자, 52번. 다음에 제시된 신용장의 문구와 관계가 없는 것은? 또 이거 한번 번역해보죠. 수익자의 기한부 환원은 환원의 만기와 상관없이 일람불로 매입되어야 한다. 인수수수료와 할인수수료, 이자는 바이어의 부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벙커스 유전스 그리고 시퍼스 유전스 이런 식으로 유전스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벙커스 같은 경우에는 일람출급 매입을 허용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자가 이자를 부담하게 되죠. 이런 문구가 있으면 뱅커스, 그러니까 은행, 신용, 그리고 이런 문구가 없고, 나중에 또 시퍼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보기부터 보시죠. 수출자가 개설은행에게 기한부 신용을 공유해 주었다는 시퍼스 유전스 내용이라서 틀린 내용이고, 2번 환신용장에 해당한다. 맞고요. 인수수수료와 기한부 이자는 수입자 부담이다. 그리고 뱅커스 유전스 A씨에 해당한다. 2번, 3번, 4번은 맞는 내용인데 1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유전스 수입에 관해서 은행이 신용을 제공하느냐, 수출상이 신용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뱅커스 유전스 그리고 시퍼스 유전스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수입자, 수출자, 그리고 일람출금 허용하는 무현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관련 문구들, 이런 문구가 있으면 뱅커스, 그리고 이런 문구가 있으면 시퍼스 유전스, 이런 식으로 구분하셔가지고 문제에서 어떤 걸 묻는 건지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캐치 해가지고 틀리는 일이 없도록. 1번 같은 경우 52번 문제,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시퍼스 유전스였고요. 이런 문구가 있었죠. 이자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했으니까, 아니네요. 수출자가 신용을 공유해 주었으니까 시퍼스 유전스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내용들 보시면 뱅커스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입니다. 화환신용장, 보증신용장, 은행 보증서를 상호 비교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쭉 보시면 정답은 2번이네. 2번 한번 고쳐서 보죠.
화환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상품 거래에 따른 하나음과 이를 담보하는 운송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는 도큐멘터리 크레딧. 운송 서류도 있고 하나음도 있고 그러면 도큐멘터리가 되죠. 그런데 본증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담보 또는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운송 서류 이런 게 첨부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클린애시가 됩니다. 은행 보증서도 한번 봐주시고요. 화환신용장과 보증신용장의 그리고 적용 규칙, 은행 보증서도 적용 규칙, 그리고 제시 서류, 선적 서류가 들어가는 도큐멘터리고 선적 서류가 없는 클린애시고 이렇게 정리 한번 해 두시고요. 54번 신용장의 개설 및 절차와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신용장 발행 시 상업송장에 가다한 상품 명세를 지향하고 상업송장의 물품 명세란에 프로포마 인보이스 1, 2, 4번 이런 문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신용장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포마 인보이스는 수리되지 않는 거 아시죠? 근데 상업송장 조건으로는 권장하고 있네요. 1번은 맞고요. 2번 개설 의뢰인이 트렌드 BL is acceptable 이라는 조건을 신용장 조건에 삽입하는 것을 원하는 경우 신용장 조건에 포함시켜도 개설은행은 수입 화물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2번이 틀렸습니다. 그 서렌더 BL 권리포기 선화증권이라고 하거든요. 오리지널이랑 달리 기명식으로 발행되고요. 서렌더 아니면 텔렉스 릴리즈라는 도장 또는 문구가 있는 BL인 말합니다. 이런 BL은 말 그대로 권리를 포기한 거기 때문에 수주자가 오별 없이 그리고 오별 없이 자기 것을 기명식이니까 증명만 하게 되면 물품을 선취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담보권을 은행에서는 확보하기가 힘들겠죠. 오리지널 BL 같은 경우는 서류만 들고 있으면 충분히 담보권이 확보되는데 서렌더 BL은 사본만으로도 물건을 찾을 수 있으니까 담보권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Third Party Document is not acceptable 이라는 문헌은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으며 무시된다. SBP 745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시되고요. 4번 수입상은 이미 선적이 끝난 물품의 대금 결제를 위하여 얼마든지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부분도 개설이 자유롭다는 것까지.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맞고 2번이 틀린 내용. 자, 55번. 다음에 제시된 신용장 조항과 관련한 해설 및 선적 서류 작성 요령으로 잘못된 것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나 보고 내려오면 답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찾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한번 보죠. 보기부터 일람출급 신용장이며 일람출급 그리고 매입 신용장이다. 매입 신용장 맞죠? 일람출급. 그리고 2번 7월 9일이 공휴일이라면 수익자는 그 다음 최초 영업일에 우리나라에 있는 매입은행으로 서류를 제시하여도 하자가 되지 않는다. 7월 9일이 마지막 날인데 은행 휴업일이면 그 다음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이 되는 거. 그리고 3번 이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ISBP 745가 적용된다. 신용장에는 기본적으로 UCP 그리고 ISBP가 적용되죠. 3번도 맞는 내용. 4번 선적항의 코리안 포트라고 기재되면 하자가 되지 않는다. N이 코리안 포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답은 4번이 틀렸네요. 선적항에는 지리적 구역 또는 범위 뭐 이런 게 표시하면 안 되고 정확한 선적항을 표시해야 됩니다. 다음 관련 규정들 한번 살펴보죠. 이것도 ISBP에 있는 규정이거든요. 보시면 선화증권 선적항 및 양육항 표시.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선적, 양육항을 일정한 지리적 구역이나 범위로 요구한 경우 제시되는 선화증권에는 실제 선적, 양육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뭐 지리적 표시라든지 범위 이런 부분은 수리가 거절됩니다. 하자 있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기 4번이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정확한 선적, 양육항이 표시되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용성계약부 선화증권은 조금 틀립니다. 용성계약부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선적항은 실제 선적항이 표시되어야 되는데 양육항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구역, 범위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화증권과 용성계약부 선화증권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거.
특히 선적항은 똑같은데 양육항만 이렇게 정리 또 한번 해두시고요. 비교 문제가 좀 많네요.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자, 56번. 다음에 제시된 신용장애 조항과 관련한 해설 및 선적 서류의 작성 요령으로 잘못된 것은, 이것도 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자는 선화증권 수화인의 to order of the good luck bank 도쿄 브랜치가 기재된 김영식 선화증권을 제시하면 된다고 되는데, 김영식 아니죠. 지시식이죠. 1번이 틀렸네요. 2번 양도은행이 명시되어 있고요. 3번 수익자는 서명된 통장 원본 한 부, 그리고 4번 두 부를 제시하면 된다. 오늘도 지시식, 그리고 양도은행, 그리고 한부 4번 원본 한부, 4번 두부, 그리고 선적 서류의 도착 통지처는 개설은행을 명시하면 된다까지 어카운팅 개설은행을 명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찾아가는 거, 이런 부분은 박스 내용을 하나하나 읽기에는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 팩터링에 관한 다음 기술 중 잘못된 것은 1번 국제 팩터링은 무신용장 방식인 OA, DA 거래와 유전스 LC의 수입 팩터의 승인이 첨가되는 거래이다. 국제 팩터링 같은 경우에는 무신용장 방식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그 유전스 LC라고 규정되고 있는 1번 내용이 틀린 내용이고요. 2번 수입상이 자금 부족, 파산 등의 재무상 이유로 수입 팩터링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수입 팩터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임을 약속하는 일종의 보증서를 말한다. 팩토링은 수출 팩터, 수입 팩터가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중에서 수입 팩터는 그 신용위험을 인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 수출상은 송장 및 선적 서류를 수출 팩터에게 양도하고 전도금을 제공받는다. 맞고요. 수입상은 본인 신용만으로 기한의 이익을 항유하여 외상 수입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팩터링 같은 경우에는 수출, 수입상 둘 다 어느 정도 효용이 있죠. 정답은 1번이고요. 앞서 포페이팅 살펴봤는데 기억나시나요? 팩토링도 한번 살펴보죠. 정의부터, 그리고 효용. 수출상은 전도금융, 수입상은 외상 수입, 그리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무신용장 거래. 아까 포페이팅 같은 경우에는 유전세 LC만 가능하다는 거. 특히 그리고 팩터링 같은 경우는 OA 등 외상 매출 채권. 자, 기간은 1개월에서 1년 단기금융이고요. 지급률은 80에서 100%, 상환 청구권은 소구권 없이, 그리고 전체적인 컨설팅, 회계, 추심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개 연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팩터링 포페이팅 문제도 한 문제씩은 꼭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58번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BL의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올바른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은, 일단 45A번 보시면 풀셋, 그리고 무고장 선적 해상 선화증권, 그리고 10% 지시식, 배서, 운임 착불, 착하통지처, 개설 의뢰인. 착하통지처는 개설 의뢰인이고, 풀셋이고, 크린온보드고, 오션이고, 지시식, 그리고 배서, 그리고 운임 착불, 뭐 이런 식으로 쭉 받으시고요. A부터 보시면 선화증권의 컨사인이란에 to order of shipper라고 적고 수출상과 매입은행이 연속해서 배설을 해야 된다. 맞죠? 지시식이고 배설을 해야 되고. B, BL상에 부지약관, 이걸 부지약관이랍니다. 부지약관, 그리고 그 중고 포장 재료라는 내용이 있더라도 하자는 아니다. 맞습니다. 부지약관이나 중고 포장 내용은 하자가 아니기 때문에 B도 맞는 내용. 부지약관 다 아시죠? 기본서 보고 한 번 더 정리해 두시고요. 그 C, 운송주선업자가 선적 서류에 서명을 한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인의 대리인의 자격으로 서명하였음을 표시해야 되고요. 그렇게 돼야 수리 가능하고. 그 D, 온보드는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리시브 BL의 경우 본선 적재 부기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The good will be loaded on deck 이라는 기재가 있더라도 갑판에 선적된 것이 아니므로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will be는 하자 있는 서류가 됩니다. may be는 가능하거든요. 선적될 수도 있다는 가능한데 선적될 것이다 라는 will be는 하자 있는 서류가 된다. 따라서 3번 A, B, C가 정답이네요.
자, 갑판 적재 유보 문헌. 이게 운송 서류는 물품이 갑판에 적재되었다거나 적재될 것이다 라고 표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물품이 갑판에 적재될 수 있다. 레이비 같은 경우에는 수리될 수 있다. 그리고 부지약관. 송화인은 적재 및 수량 확인 및 송화인의 신고 내용에 따른 내용은 수리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송화인이 보냈기 때문에. 이런 시퍼즈 로드 앤 카운트랑 세이드 바이 시퍼 투 카운트 이런 내용은 수리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무고장 운송 서류는 제가 칸이 좀 남아가지고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그 은행은 무고장 운송 서류만을 수리하고요. 본선 그 무고장 운송 서류가 무고장 본선 적재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가지는 경우에도 클린이라는 단어는 운송 서류상에 보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갑판 적재 유보 문헌 부지약관 무고장 운송 서류까지 정리했고, 59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은 신용장 조건 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올바른 것은 1번 개설은행은 그 자신이 조건 변경서를 통지한 시점이 아닙니다. 조건 변경서를 발행한 시점부터 취소불능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요. 그리고 2번 수익자는 조건 변경에 대하여 승낙 또는 거절의 통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수익자가 그러한 통고를 하지 않는 경우 신용장 및 아직 승낙되지 않은 조건의 변경에 일치하는 제시는 수익자가 그러한 조건 변경에 대하여 승낙의 통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맞습니다. 통보가 없더라도 그 조건 변경의 내용과 일치하는 서류를 주면 그거는 그 승낙으로 보고 있습니다. 3번 신용장의 선적기일이 연장 없이 유효기일이 연장되면 선적기일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유효기일이 연장된다고 선적기일은 따로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3번도 틀린 내용. 4번 조건 변경이 특정 기한 내 수익자에 의하여 거절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게 된다는 취지의 조건 변경서를 받은 수익자가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 조건 변경은 유효하다. 자동 승낙부 조건 변경, 네가 말 없으면 이거는 유효하다는 자동 승낙부 조건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무시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신용장의 조건 변경 UCP 제10조입니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조건 변경 사항에 대기 한선단 이런 식으로 제가 암기식 이것도 정리해봤거든요. 대기 한선단 또 한번 보시고, 효력에 대해서 개설은행은 조건 변경서를 발행한 시점부터 보기에 있었죠. 취소불능의 의무를 가지고 수익자는 명시적으로 승낙을 통보하거나 아니면 조건 변경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그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 그리고 부분 승낙, 이 중에서 이것만 오케이 하는 거는 허용되지 않고요. 그리고 거절의 통지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 승낙 조건부, 이것도 아까 보기에 있었죠. 내용도 무시된다는 거. 신용장의 조건 변경 이렇게 정리 꼭 해두시고, 60번 신용장의 선적 조건 중 분할 선적과 할부 선적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신용장에서 분할 선적에 대하여 아무런 명시가 없는 경우 분할 선적은 허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아무런 명시가 없는 경우 분할 선적은 허용됩니다. 그리고 2번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동일 운송수단, 동일 항료가 표시된 운송서류는 상이한 선적일 또는 선적항을 표시하더라도 동일한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으면 분할 선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맞고요. 그리고 3번 선적일과 선적항, 하역항이 동일하다면 적재 선박이 다르더라도 분할 선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적재 선박이 다르면 분할 선적입니다. 3번 틀렸고, 4번 분할 선적이 금지되고 있는 신용장에서 수출자가 동일한 선박에 의한 물품 선적임을 나타내고 있는 복수의 선화증권을 제시할 경우 복수의 선화증권에 있는 선적일자 중 가장 빠른 일자를 선적일로 지급한다 라고 되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최종 선적일을 선적일로 보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내용이고,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자, 틀린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 분할 선적. 자, 몇 번을 설명해 드렸는데 그때마다 설명을 너무 못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한번 잘할 수 있나 한번 봅시다.
분할 선적으로 보는 경우 동일한 해상 운송 방식으로 동일 일자에 동일 목적으로 동일 목적지로 향하는 두 개의 선박에 선적한 경우 분할 선적으로 봅니다. 똑같습니다. 날짜도 똑같고 목적지도 똑같고 운송 수단도 똑같습니다. 근데 단 선박만 틀려 두 개로 나눠서 실었다는 거. 아니면 세 개로 나눠서 똑같은 목적지를 향해 출발하는 선박에 실었다는 거. 이런 경우에는 분할 선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보지 않는 경우는 동일한 항로를 따라 운행하는 동일 운송수단의 상의 선적을 증명하는 이 이상의 운송서류로 구성된 제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인천이고 부산입니다. 배가 이렇게 들렸다가 인천에 들렸다가 부산에 들렸다가 이렇게 나가는 배가 있는데, 조금 한 50개 정도는 인천에서 실고 50개 정도는 부산에서 실었습니다. 근데 동일한 항로를 따라 운항하는 동일한 선박에 상이한 선적이 상이하죠. 근데 목적지는 또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분할 선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배에 실었으니까 한 배에 같이 어떻게든. 그리고 아닌 경우에는 선적일은 인천에서 실은 게 아니고 최종 선적일을 선적일로 간주하기 때문에 부산 선적일이 선적일이 되고요. 썩 마음에 들진 않은데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분할 선적으로 보는 경우, 분할 선적으로 보지 않는 경우, 그리고 분할 선적이 아닌 경우 선적일까지 꼭 정리해 두시도록 부탁드릴게요. 이런 분할 선적 문제는 적어도 한 문제씩 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60번까지 문제풀이 하셨고, 이제 61번부터 계속해서 좀 쉬었다가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